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19회 괴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세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선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포스카11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매달 이렇게. 네. 와, 그 주기를 제가 확인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매번 이렇게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녹음을 포스카11님 덕분에 무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니까? 네. 안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는. 감사하는 의미에서 댓글도 읽어주시죠. 네. 유랑님. 후원에 이어서 저희 길거리 음식 대전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에피소드 중에서 어묵 얘기를 하면서 유생님께서 부산역에 좋아하는 어묵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포스카11님도 그곳을 아신대요. 그래서 혹시나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은 안 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찐빵이었다고 합니다. 호빵 아니고 찐빵. 그래서 맞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찐빵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죠? 순트님? 요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 월드컵을 본인이 직접 그냥 한 거죠? 떠오르는 음식들을? 그렇죠? 네. 근데 안 떠올랐는데 아차 싶었어요. 찐빵 요새 편의점에 거의 파니까. 호빵을 팔죠. 호빵이 많이 팔고. 호빵이랑 찐빵은 찐빵이 뭐가 달라? 어떻게 다르죠? 찐빵은 그 찹쌀 반죽으로 만든 그 시장에서 파는 게 찐빵이고, 네. 호빵은 이제 그 시판용 제품이죠. 실제로 아.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그 밀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찐빵이 좀 더 쫀득쫀득하면 호빵은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래?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상점에서 파는 걸 보고 호빵이라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건가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혼나진 않지만 네. 찐빵이 맞습니다. 그래? 쪄서 네. 만드는 빵이라서 찐빵이라고. 일 거예요 아마.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기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맛도 아예 달라요. 그래요? 네, 맛이 네. 달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먹은 거는 호빵이지 호빵인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드셨으면 호빵이겠죠? 찐빵은 쫀득쫀득해요. 그렇구나. 맛있어요. 신기하네. 네. 충격적입니다. 먹는 거 정말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나는. 요새 찐빵을 잘 안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해서 지금 그럴 낯설어 수 하시는 있어. 것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보통 찐빵은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가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광장시장에 찐빵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 줄 서 먹는다고 하던데. 네. 찐빵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저희 엄마도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정보가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어묵 헤이러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댓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포스카11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던데 맞나? 약간 어묵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약간 나이 든 사람 같지 않아요? 약간? 아니 근데 댓글에 되게 네. 많았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도 네. 유튜브 댓글로 빈둥님의 지지를 이제 철회하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느낌이에요. 어묵을? 네. 그럴 수도 그래? 있다.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1등으로 뽑는 맞아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빈둥님과 저의 취향이 너무 반영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네. 원래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좀 미지근한 음식이 네. 저희가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거는 팬도 없기 때문에 안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묵이 그만큼 뛰어나서 네.
조금 제 생각엔 어묵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그때야 이제 진가를 아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 진짜 포스카일리님께서도 의아하다고 하셨지 어묵이 싫다고는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다 조금 의아함을 내비친 맞아요. 댓글들이 아. 많아서 네, 1등감은 아니다. 그래. 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 저희가 저 빼고 남성분 두 분 유랑님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치우쳤을 수도 있겠다. 너무 아저씨 취향이 반영된. 그렇죠. 아저씨들이 장악해버렸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순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오래간만에 호주 해날도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호주 해날도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주는 정말 뜨거운 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길거리에 겨울 음식들이 생각나는 계절은 아닌데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빈둥님의 하드캐리가 엄청 웃음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건강한 웃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그날따라 제가 흥분을 했더라고요. 엄청 흥분했더라고요. 왜 그랬지 싶은데 네. 신기합니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지기 싫었나 봐요. 당일에. 그래서 저에게 빈둥님에게 물들지 말라고 네. 물들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늘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DJ 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롱 리브 더 퀸 연합편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문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목만 보고 백헌편이 생각나서 장빈둥님의 날린 방송인가 했는데 유생님 컨텐츠였군요.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나 봐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러게요.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네. 네, 아무튼 피겨편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고 20대 프린세스가 아닌 퀸이라는 수식어를 받은 것도 특이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제목을 퀸 연하라 짓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혹은 연하 퀸이라 보통 불리는데 네, 아주 공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또 남겨주신 것 같고 그리고 화보 사진도 너무 예쁜 거 남겨주셔서 예. 네, 맞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궁딩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이제 알았다는 게 억울할 정도로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김순트님인가요?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거. 잠깐만요. 아니 뭐 조롱꾼 약간. 한껏 놀릴 준비하고 있는 게 어딨어요.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것 양해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다니 부럽네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맞습니다. 팬이 목소리 늘어나고 게이트가 있네요. 또 터졌습니다. 게이트? 이게 조금 자주 네. 되게 짧은 시간에 자주 올라오는 게 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조카분한테 써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네. 순트님 목소리의 진가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궁딩님 같이 이렇게 처음 접해보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네. 깜짝 놀라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들 취향이 있으니까 그 취향에 맞으시면 이제 좋다 이렇게 들으시는 건데 아니, 저희는 취향에 맞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네. 저희 목소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기분 네. 좋아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에피소드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앞으로도 종종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또 목소리에 관해서 의견 남기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와주시는 포스카11님, 가영찍님, 관뚜껑님, 피노키오 K님, 신동부다님, 호주 해날도님, DJ 듀님, KKK님, 자유로운 당근씨님 함께 해주셨고 처음으로 궁딩님과 망편님 이 두 청취자분께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 날인데 무려 저의 특집입니다. 무료요? 무료까지 붙일 리가 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준비한 특집은 바로 괴짜편입니다.
반응해주세요. 아니 괴짜편. 근데 취향이 참 맞아요. 괴짜는 괴담에 좋아하시나 이어서. 보다. 네. 괴담에 이어 시리즈 2인가요? 그러니까 괴담편이 네. 의외로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죠. 그래서 괴짜편도 한껏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에피소드부터 심상치 않으니까 기대를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의도한 거는 약간 특이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 4명이 생각하는 특이한 인물을 가져와서 그 사람의 좀 매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괴짜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 악이 없는 괴짜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네, 좀 다양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특집에서 이러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빈동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에피소드의 괴짜는 긍정적인 괴짜네요? 아, 장난 아닙니다. 오. 기대를 한껏 해주시길 바라며,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괴짜편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BK. 이종범? 아, 이종범 아닙니다. 이종범 선동열? 아니에요. 언제적 선동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박찬호랑 좀 비슷합니다. 무려 이승엽? 아, 조용히 하시고요. 오. 전설적인 야구 선수 핵잠수함이라고 불리는 김병현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압니다. 뭐 세 분이 야구에 일단 관심이 없을 뿐더러 맞아요. 제가 사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김병현 선수를 아느냐? 그랬더니 제 앞에 계신 김모 씨께서 네. 모른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가 아니다. 내가 한번 이 옹졸한 사람들 한번 네. 뒤집어 보겠다. 지금 편협해. 너무 편협해가지고 제가 이 김병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한번 오늘 알려드리고 네. 전설적인 야구 선수 하면 떠올리는 인물을 김병현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승엽, 선동열도 좋지만 김병현이 지금 재평가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은퇴하셨죠. 네. 근데 이제 평가가 조금 양립하는 측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네.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퀴즈 상품이 있나요? 상품도 엄청난 걸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하여 김병현배 괴짜 행동 예측 퀴즈라고 이거를 빠르게 네. 정답을 말해서 네. 가장 많이 맞히신 분께는 정말 특별한 뭐 포토카드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 선수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의 그러면 흥이 전투력 깨질 수 있기 상승을 때문에 위해. 네. 흥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마지막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다. 어마어마하지만 취향에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는 그런 불상사가 네.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리겠고, 일단 김병현 선수의 괴짜 이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로서의 김병현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괴짜 특집이기도 하고 이 인물이 그동안 보여준 괴짜 이력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독보적이었으면 한때 기사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김병현, 괴짜 돌출 행동의 역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하게 진짜요? 신문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특이한 사람인데 네. 일단 김병현 씨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김병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떠올릴 것 같은데 2003년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이었던 김병현 선수가 오클랜드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을 치르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선발은 아니어도 보통 선수들이 당일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렬로 쭉 서서 이름을 불리면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게 형식인데 네. 김병현 선수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홈팬들이 갑자기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막 이렇게 야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야유가 뭐냐면 그 전날에 김병현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투구가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어. 근데 보통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당시에 올라갔는데 김병현 선수가 투아웃까지 잡았는데 마지막 3아웃을 잡기 전에 감독이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병현 선수 때문에 실점한 건 아닌데 다음으로 올라온 투수가 뭐 안타를 맞게 돼서
결국에는 그 경기에 패하게 돼요. 네. 근데 팀의 홈팬들이 김병현 선수한테 야유를 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 김병현 선수는 그게 조금 언짢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병현배 괴짜 행동 예측 퀴즈. 야유 직후 김병현 선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똑같이 야유했다? 똑같이 야유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했다. 오히려 좋아했다? 아닙니다. 절을 했다? 절을 해요? 네. 나가버렸다. 나가버렸다? 객석에 뻑큐를 날렸다. 정답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요? 몰랐어요? 이 네. 사건? 누가 네. 정답이라는 헐 거예요? 대박. 유랑님. 진짜요? 아니 저는 이 아. 사건은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정답이 몰랐어요. 바로 나올 줄 뻑큐를 알았거든요. 날렸다고요? 오. 처음 알았어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아 유랑님도 그냥 모르고 찍은 거고. 네. 진짜? 근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야유가 나오니까 묘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요. 카메라에 대고? 그때 당시에 객석에 중계가 대고?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전광판에 보인 거야. 그래서 팬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당황을 합니다. 근데 소심하게 했어요? 뭐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좀 소심하게 한 게 아니라 대놓고 이렇게 먹어라. 그래가지고 네. 한국 팬들이 더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행동이잖아요. 한 번도 전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건 괴짜라기보다 조용히 하시고요. 무례한 사람 같은 이런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퀴즈에서 일단 유랑님께서 정답을 맞히셨기 때문에 네. 기억하고 계시고 일단 여러모로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 디비전 시리즈 다음 챔피언 시리즈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김병현 선수는 명단 제외가 됩니다. 감독이 조금 안 좋게 봐서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당시에 동료 선수는 김병현 선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네. 외계에서 온 줄 알았다. 가운데 그 정도의 손가락을. 행동인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홈팬들한테 이렇게 뻑큐를 날린 거니까. 네. 미국같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 나라에서 그것도 안 돼요? 인정되는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니까 이제 모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국내 여론은 어땠어요? 국내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았죠. 어. 뭐 뻑큐를 한다고 그게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겨우겨우 이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네. 그래서 조용해질 즈음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해인 2004년 1월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김병현 선수가 다시 출국을 할 때 또 한 번 뻑큐를 날립니다. 에이? 갑자기요? 갑자기. 그때는 왜요? 그래서 그게 언론들에서는 왜 저러는 거지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그냥 갑자기 웃으면서 인사를 하다가 그 들어가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뻑큐를 하고 사라져요. 정답. 그 이거는 퀴즈가 아닙니다. 퀴즈는 제가 퀴즈라고 할 때만 맞춰주시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승부욕의 기운 맞추면 안 돼요? 어쨌든 뻑큐를 해요. 네. 기자들을 향해서. 네. 그래서 당시에 스포츠 신문에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폐간됐지만 스포츠 신문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스포츠 신문 1면에 네. 대문짝하게 또 뻑큐 세 글자가 또 뻑큐라는 타이틀과 함께 김병현 선수가 뻑큐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스포츠 신문에 글자로 뻑큐를 썼다고요? 뻑큐 이렇게 그 뻑큐하는 모습과 함께 신문도 정상은 아니네. 아니 근데 그때 스포츠 감성이 그래. 스포츠 신문 감성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김병현 선수와 뻑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조합이 돼요. 아니 처음에 뻑큐를 날려보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구나를 알고 이제 그 이후로는 상습적으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 선수가 왜 뻑큐를 했고 무슨 심리였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네. 그냥 다들 또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미친놈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언론들이 더 그렇게 몰고 가니까 김병현 선수 하면 뻑큐하는 애, 좀 이상한 애 이렇게 네. 이미지가 굳혀집니다. 네. 근데 당시에 또 방송 규정상 뻑큐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후 세대의 방송에서는 법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또 그게 우스갯소리로 법규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김병현 선수가 그냥 웃으면서 내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법규형으로 불리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게 되는데 네. 본질적인 의미는 뻑큐인데 이게 좀 쓰기가 애매하니까
법규를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김병현 선수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이 외에도 감독하고의 불화를 겪기도 하고 아, 그렇게 끝이에요? 어? 그 행동의 의미는 모르나요? 그 행동의 의미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감독하고의 불화가 조금 강해져요. 그러면서 감독이 어떤 행동을 그 마운드에서 어떤 거를 시키는데 그걸 말을 대놓고 안 듣기도 하고 등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뭐 공을 맞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쫄거나 아니면 피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그냥 싸우려고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들이 거침없고 깡다구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팬들도 많은 반면 안티도 되게 많은 선수가 되곤 하죠. 실력은 어땠어요? 실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올 텐데 네. 깜짝 놀라실 정도로 네.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실력이 잘 이렇게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재밌는 건 김병현 선수가 이렇게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싸움닭 이미지 뭐 이런 것만 가진 선수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김병현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험한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뭐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이런 선수들 모두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고 나아가서 김병현 선수는 심지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가 2개나 있거든요. 근데 이 2개나 차지한 거는 아시아 최초였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방증해주는 그런 이력이기도 한데 네. 재밌는 건 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반지를 선수들에게 수여를 합니다. 네. 본인의 이름, 팀 이름, 연도 등이 적힌 이런 보석 반지인데 KBO에서 그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이거를 뭐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야구 박물관에 기증해 줄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김병현 선수가 좋다. 가져가라. 라고 해요. 네. 뭐 이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되게 본인한테는 소중한 거고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입국할 때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겠죠. 네. 근데 갑자기 김병현 선수가 말을 바꿔요. 기부를 기증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위원회 사람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유인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병현 선수가 기증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반지가 금으로 돼 있나요? 안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보석 값을 알게 되어서? 보석 값을 알게 되어서 네. 김병현 선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려서. 반지를 잃어버려서 정답입니다. 적자자 맞히시네. 진짜요? 그러니까 에?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 이랑이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맞춘 게 이런 너무 논란이 더 어이가 재밌어. 없어서요. 그렇게 소중한 건데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주기 싫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했는데 얼마 뒤에 한 뭐 몇 개월 뒤에 갑자기 그 우승 반지를 찾았다고 또 연락이 와요. 차에 있었대요. 차 트렁크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사를 하다가 어디에 박아놨는지 몰라서 못 찾았었는데 우연히 차 트렁크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로도 잃어버렸다 찾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뭐 전시해 놓거나 집안에 전시해 놓거나 자랑하거나 이럴 텐데 이런 거를 그냥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는 되게 사고의 체계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기증을 한 거예요? 지금은 기증은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방송에 들고 나와서 조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거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거 기증을 요구하는 측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기도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이제 2009년에도 일어납니다. 당시 2회 WBC 참가를 준비하던 대표팀 김인식 감독이 네. 김병현 선수를 전지훈련에 소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전지훈련에 소집되는 날 김병현 선수가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김병현 선수가 하는 말이 여권을 분실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늦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병현 선수가 당시에 발탁될 때
부터 되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권을 분실한 사건이 일파만파 또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아니면 오늘 뭐 어제 술 먹거나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못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로 여권을 분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분실한 얘기들이 또 언론에 퍼지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냥 뭐 잘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외계인까지 갈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당시 소집되는 날 갑자기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전에 우승 반지 잃어버린 거 하며 네.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면서 되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뭐 뻑큐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의 인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약간 듣다 보니까 기안팔사 느낌이 나는데 정확해요. 빈도님 그 라인의 분들을 제가 그런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약간 주의가 산만하고 ADHD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김병현 선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진짜 진지하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소문만 되게 무성하게 자라나고 김병현이라는 사람은 선수로서 좋은 선수인가 아니면 그냥 기획만 일삼는 선수인가 이런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이랬던 특이한 사람으로 대부분의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박혀버립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병현 선수가 단순히 이렇게 기획만으로는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운 선수인 게 그의 실력이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네. 사실 김병현은 대기만성형 선수라기보다는 떡잎부터 달랐던 선수였어요. 재능이 있었군요. 재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나타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네. 김병현 선수가 국가대표로 소집이 돼요. 당시 나이가 한 19살? 뭐 이 정도였는데 그때 김병현 선수가 마주친 선수가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박찬호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10승 이상 하는 선수였고 김병현 선수보다 나이가 6년이나 많았어요. 네.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성공한 선수기 때문에 약간 신적인 존재,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처럼 보여졌겠죠. 근데 김병현 선수가 박찬호 선수의 그런 투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병현 선수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나보다 못한다. 나보다 못한다. 좀 비슷합니다. 좀 구체화해 볼까요? 당시에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선수였기 때문에 나도 메이저리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네. 어린 나이에. 네. 되게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박찬호라는 기라성 같은 사람을 보고. 근데 김병현 선수가 재밌는 건 그렇게 얘기한 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진짜 그 실력이 본인한테 있었기 때문에 한 근거 있는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대회에서 4강 중국전에 김병현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8타자 연속 삼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미국 대학교와의 대항전에서도 굉장한 호투를 보여주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게 돼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신생팀에서 김병현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계약금이 한 225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돈이 뭐 지금 메이저리그 계약에서 보면은 되게 적어 보이지만 그 아마추어 선수를 30억을 주고 영입하는 거는 꽤나 흔치는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높게 샀던 거는 김병현 선수가 혹시 김병현 선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김병현 선수는 공을 보통의 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아래에서 위로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언더핸드 투수라고 하는데 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뭐 핵잠수함 같다 그래서 김병현 선수의 별명이 핵잠수함이거든요. 너무 과장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근데 요새는 그런 공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꽤 있죠. 예전에도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도 네.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했어. 근데 김병현 선수가 특이했던 거는 보통의 언더핸드 투수들은 공의 속도가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130에서 140 정도? 메이저리그 투수로 치면 140 금방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김병현 선수는 언더핸드로 던짐에도 불구하고 140 후반대, 150 초반대까지 나오는 선수였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속구를 날릴 수 있고 투수 폼에서 오는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영입이 돼도 사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마이너리그로 먼저 가서 적응을 하고 메이저리그에 올라오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박찬호 선수는 한 2년 정도가 걸렸고 추신수 선수는 4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를 올라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비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국내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김병현 선수는 단 3개월 만에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이 선수를 바로 올려서 즉시 전력감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적응을 하다가 구단 입단하고 2년 만에 김병현 선수가 팀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로 올려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마무리로 등판한 김병현 선수가 시즌 중에 다 잘해왔는데 완벽한 활약을 펼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홈런을 맞게 돼요. 그 당시에 2승 1패로 그 김병현 선수의 소속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차전에 김병현 선수가 등판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9회 말에 맞은 거죠, 홈런을. 네. 김병현 선수는 마무리 투수니까 보통 8, 9회 등판을 하는데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타나 홈런을 맞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마무리로 그냥 실점 없이 버티려고 올라오는 투수기 때문에. 근데 김병현 선수가 거기서 홈런을 맞아버린 거예요. 네. 몇 점짜리? 일단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동점 투런 홈런을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무리 투수가 흔들리면 내려버려요. 불펜으로 내리고 다른 투수를 올려보내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애리조나 팀이 상황에 여의치 않기도 했고 김병현 선수를 그만큼 믿으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연장전에 가서 역전 홈런을 또 한 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패전 투수가 돼요. 어.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패전 투수가 돼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병현 선수가 팀에 역적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 김병현 선수는 홈런을 2번 맞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김병현 선수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럴 다음번에 수도 있지. 만회하면 되지. 다음번에 만회하면 되지. 바로 맞춰버리니까 좀 싱거운데? 그러니까 보통의 선수라면 어떡하지? 다음 경기 어떡하지?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처음에 동점 투런을 맞고 이따가 다시 잘 던지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패전 투수가 됐을 때도 내일 등판하면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는 마인드 자체가 뭐 일반적인 범인하고는 되게 달랐어. 그래서 실제로 다음 날에 한 번 더 등판을 하게 됩니다. 등판 또 시켜줬네요. 그만큼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리 홈런을 맞아도 우리는 김병현을 믿어줘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한데 김병현 선수가 다음 5차전에도 등판을 하게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또 한 번 동점 투런을 맞습니다. 홈런 전문 선수인가요? 정말 안타깝다. 김병현 선수가 시즌 중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하필 그 가장 중요한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서 김병현 선수가 홈런을 맞으니까 아마 감독하고 코치진들도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김병현 선수가 그때는 바로 교체가 됩니다. 근데 또 정말 다행히도 김병현 선수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다음 두 경기에서 또 역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수 없이요? 김병현 선수는 등판은 못했지만 네.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결국 역전 우승을 하게 돼서 김병현 선수의 그 실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고 김병현 선수는 우승 반지를 받게 되고 당시에 김병현 선수의 그런 사연을 모두가 아니까 뭐 팀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병현이 그렇게 홈런을 맞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팀 동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는 김병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해줄 정도로 네. 당시 시즌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구단에서 투표를 하면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뽑힐 정도로 그 실력만큼은 대단한 선수였고 흥미로운 거는 대부분의 선수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맞게 되면 트라우마가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김병현 선수는 보란 듯이 다음 해에 그 커리어 하이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게 되고 네.
뭐 언론에서는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루머도 나왔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혼자 다니는 선수였고 그냥 잘 극복해서 다음 시즌에 완벽한 재기를 합니다. 되게 멘탈이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멘탈이 단단한 걸로도 유명했지만 멘탈이 단단한 것만큼 조금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도 있었고 좀 특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가 많이 아는 선수 중에는 뭐 이천수나 네. 축구의 이천수나 농구의 서장훈처럼 잘하는데 특이한 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전상처나 유호덕존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수한테 데드볼을 맞춰서 일부러 맞춰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네. 특히나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되게 거한이잖아요. 몸집도 크고. 근데 김병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되게 작단 말이에요. 한 170 중후반이라서 특히나 마운드에 서게 되면 타자랑 비교를 해서 되게 왜소해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마치고 싸우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김병현이 져. 한 대 맞으면 쓰러져. 근데 왠지 김병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깡다구가 있고 결단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러니까 공으로 사람을 맞춘다는 거예요? 공으로 사람을 맞히는 경우가 네. 야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일부러 맞히는 경우도 있고 네. 잘못 던져서 맞히는 경우도 있는데 김병현 선수가 보통 맞힐 때는 제구가 안 돼서 맞히는 게 아니라 팀에 이렇게 작전이 들어와서 맞히는 경우가 많았죠. 왜 맞추는 건데요? 야구에서는 그런 게 왜 많이 일어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을 치고 나서 배트를 던지면 그거는 야구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불문율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매너가 아니다.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한 타자 같은 경우는 다음 타석에 들어올 때 무조건 투수가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팀의 사기를 위해서. 그리고 팀이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싶을 때 일부러 상대편을 맞춰서 벤치 클리어링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도 그런 트러블이 잦았던 편이었죠. 공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엄청 아프겠죠. 엄청 아프니까 아프죠. 싸우러 오는 거죠. 그리고 부상. 그 맞고 나서 부상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야구 선수들도 알아요. 지금 나한테 데드볼이 올 타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 짜증이 나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날 때 주먹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같이 나와서 서로 그냥 안부 묻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야구의 일상처럼 여겨지는 게 그런 문화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 김병현 선수가 선수 생활이 그 시즌 이후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보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는 항상 마무리 투수로 생활을 해왔어요. 원래 고교 생활 때는 선발 투수를 했지만 그 메이저리그로 스카우트가 되고 나서 당시 팀의 상황에 맞게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 투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8회나 9회에 나와서 1이닝에서 2이닝 정도를 던지고 내려가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6이닝에서 7이닝 정도 던지는 선발 투수에 비해서 안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매일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불펜에서 몸을 달궈야 돼요. 근데 그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피로가 누적되는 행위란 말이죠. 네. 그리고 선발 투수를 하게 되면 보통 4에서 5일 정도를 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휴식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마무리 투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는 나름대로 선발 투수에 대한 꿈도 있고 그런 마무리 투수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 보직 변경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감독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하기도 했고 선발에는 여러 다른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감독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서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벌어지는데 하필 그때 또 김병현 선수가 부상을 입게 돼요. 네. 타자가 그 배트를 휘둘르면서 배트가 부러져가지고 김병현 선수의 발목을 가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김병현 선수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네. 쉬면 됐는데 메이저리그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픈 걸 참고 던졌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병현 선수의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투구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김병현 선수는 이후에도 뭐 보스턴 레드삭스, 콜로라도 로키스, 그 이후에는 일본 야구 리그, 우리나라 KBO 리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임맨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호주 리그를 거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첫 시즌은 그래도 무난했거든요. 네. 꽤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즌에서는 본인의 활약은 없었어도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함으로써 우승반지, 두 번째 우승반지를 가져가게 돼요. 네. 근데 아무래도 부상의 여파가 크기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투구의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에서 보여준 그 2, 3년의 짧은 전성기 이후로는 조금씩 그 팬들에게 잊혀지는 선수가 되게 되죠. 김병현 선수가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김병현 선수에 대한 평가가 뭐 오락가락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뻑큐를 날리고 뭐 감독 말을 안 듣고 여권 잃어버리고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김병현 선수의 선수에서의 대단한 커리어, 그 우승을 2번이나 하고 마구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김병현 선수 하면 항상 뭐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그 토론이 일어나요. 네. 김병현 선수는 얼마만큼의 대단한 선수였고 이 사람은 진짜 정상인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또라이인가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하면서 김병현 선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병현 선수가 그 이후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조금씩 언론의 모습을 비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속사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조금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들이 아 그때 김병현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김병현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쭉 늘여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잘 던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침 작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쭉 설명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앰버서더 자격으로 친정팀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본인이 있었던 장소를 쭉 돌아보기도 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뭐 예전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자기가 쪽잠을 잤던 곳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결국에 경기장 안에 들어서서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김병현 선수가 경기장 안을 쭉 훑어보면서 네. 얘기를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병현 선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경기장 눈물을 안에서.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되게 잘 맞히네. 이것도 맞아요? 유랑님이 지금까지 거의 다 맞히지 저 않았습니까? 김병현 선생님의 거의 또 다른 근데 자아가 아닐까 싶은데. 약간 그 문제 퀄리티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 느낌이. 아니 근데 저는 아니 네. 이게 생각보다 쉽게 맞춰서 되게 허무한 거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왜요? 너무 왜요? 어려워요 그게. 아니, 사실 그러니까 저는 괴짜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맞아. 네. 그렇게 자, 예상 밖의 범위에 예측 가능한 맞아, 다 예측 범위에 가능한 제가 범위인데. 행동을 생각하기에는 해서 네. 김병현 선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 이해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네. 김병현 선수는 바늘로 찔러도 바늘로 한 수백 번을 찔러도 안 울 사람인 거야. 왜죠? 그 너무 근데 팬들이 만들어내는 약간 스테레오타입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사람에 그럴 대해서?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세 분은 네. 김병현 선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어서 그 역사가 되게 짧을 수도 있는데 팬들은 네. 한 20년 정도를 누적된 데이터가 김병현은 절대 안 우는 사람이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우니까 저도 보면서 오열을 같이 했거든요. 아니 김병현이 울어? 이러면서. 네. 근데 그냥 눈물을 뚝 흘린 게 아니라 펑펑 울어요. 오열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왜 오는지에 대한 뭐 인터뷰를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 같지가 않았다니까. 뻑큐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뻑큐 날리는 것도 사람이니까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당시에는 그 김병현 선수가 사람 같지 않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항상 김병현 하면 박찬호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박찬호의 이미지는 되게 건실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을 던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박찬호는 애초에 조금 바른 이미지도 있었고 근데 그 옆에서 김병현은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이미지인 거야.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선수 이들이 뭔가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네. 국위선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가 나의 성과인 것 마냥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국력이 좀 약했던 때였으니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뭔가 우상시하고 영웅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할 거야라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뻑큐 날리고 그러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가 갑자기 추락하는 게 내가 알던 영웅이 갑자기 추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옆에서 박찬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길을 계속 걸어왔으니까 그쵸. 네. 이게 비교가 되니까 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커리어를 그냥 꽤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이 휘둘리면서 뭔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좀 인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뭐 지금은 돌아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팬들 그리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해서 김병현 선수 하면 그냥 괴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본인이 말하기를 그 짧은 2, 3년의 전성기를 본인은 전성기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보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야.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열하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또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성공의 맛을 본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자신감 하나만으로 뭔가 이제 뭐 월드 시리즈라고 했나요? 네. 거기서도 막 우승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그걸 잘 몰랐을 것 같아. 네, 그쵸.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도 했기도 했고 자기 전성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몸을 혹사시켰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돌아보게 되면 소외가 남달랐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당시에 본인의 메이저리그 생활이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김병현 선수가 그때 전성기를 누렸던 나이가 불과 22에서 23살이었어요. 그냥 애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네. 대학생인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청년이 타지에서 혼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이제 운동선수 가족들이 선수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서 살아주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운동선수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 훈련도 어느 정도 프로 이상이 되면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외로움을 달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김병현 선수는 당시에 혼자 이렇게 건너갔던 거죠. 가족분들도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머물렀던 거고 근데 김병현 선수가 타지에서 그것도 홀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하고 맨날 경쟁하고 이러니까 외로움이 되게 누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이 뭐 연봉을 뭐 몇십억씩 받으니까 집도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도 엄청 크고 화려했는데 집을 안 갔대요. 그냥 구단에 머물러서 선수들은 다 집에 가고 없을 때 혼자 뭐 연습을 하기도 하고 세탁실에서 몰래 그냥 자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구단 선수들하고는 별로 안 친했지만 그 구단 관계자들하고는 엄청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쓰러워요. 진짜. 그 집에 가면 더 외로우니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뭐 선수들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조금 어색해 보여. 그러니까 선수들은 당시에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전성기를 누리는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냥 앤 거잖아요. 네. 뭐 장난도 치고 이랬대. 근데 김병현 선수가 당시에 좀 소심하고 이래서 그냥 못 받아들였던 거야, 그거를. 그래서 선수들 라커룸 보면은 옷 놓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주 숨어 있었대요. 없는 척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의 그냥 자신감 그리고 투구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외로워지고 물론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뻑큐도 날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날에 본인이 만약에 안타를 맞고 팀이 졌으면 내가 야유를 받는 거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교체됐고
그러니까 감독이 나를 못 믿어서 나를 교체했고 그 다음으로 나온 투수가 안타를 맞고 팀이 졌는데 왜 나한테 야유를 하느냐 라는 생각에 뻑큐를 한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전부터 누적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당시에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되게 심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 관중들도 인종차별적인 느낌 아니었을까요? 야유 보낸 게 약간.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일반 선수가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죠. 동양인 어린애가 와서 실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김병현 선수는 그냥 되게 그냥 감정에 솔직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김병현 선수의 모든 부분이 막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이 선수가 조금씩 더 혼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랑 관계가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행동은 거침없고 이래도 안에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성격은 되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괴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미디어가 상상한 김병현 선수의 이미지는 인터뷰에서 막 장난도 치고 엄청 시끄럽고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러니까 아 얘가 성공하니까 변했네. 혹은 성의가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막 메이저리그 우승하고 입국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김병현 선수가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엄청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되게 힘들었던 거야 본인한테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세계적 선수들이 인터뷰나 인터뷰 대응하는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그 당시는 못 그랬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힘들었겠네요.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왜 협조를 안 하냐 너가 뭐 왜 이렇게 거만하냐 이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 한 번은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네. 무단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이러다가 김병현 선수랑 마찰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김병현 선수가 카메라를 떨어뜨리게 돼요. 뭐 이것도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언론 측의 카메라가 깨지고 기사가 다음 날에 난 게 김병현의 기자 폭행 사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거는 기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같이 유튜브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여겨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병현 선수는 그냥 하루아침에 기자를 때린 폭행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단으로 취재를 하려다가 그냥 카메라가 떨어진 거였고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네. 문제는 이게 김병현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즌을 바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그 합의금을 물어주고 일단락된 사건이 또 있었어요. 한번 그 괴짜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도 그런 걸 좀 악용해서 일부러 그런 쪽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랬기도 하고 네. 더 부풀리기도 하고 뭐 없던 사실을 지어내기도 하고 네. 결국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가 폐간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유 없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출국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뻑큐한 행동도 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였거든요. 아. 뭐 그런 사연들이 다 일일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아 그냥 김병현이 또 기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 오늘 특집은 김병현 선수가 괴짜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는 특집인가요? 오늘 맞네요. 에피소드의 제목이 네. 김병현의 속사정입니다. 아. 그래서 김병현의 속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네. 준비한 에피소드고 그럼 괴짜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엔. 그런가? 뭐, 아니야. 뭐야. 괴짜는 괴짜인데 네. 악이 없는 괴짜야. 악의가 없어. 아닌데 괴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괴짜의 의미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지만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본인이 좀 괴짜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하면서 네.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선수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동 이미지를 가진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 네. 뭐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선수 시절 때 음주운전 막 여러 차례 하고 아, 맞아. 뭐 누구 때리고 맞아요. 뭐 도박이나 이런 것도 일삼고 이런 이상한 선수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김병현은 최소한 그런 건 없었다. 뻑큐를 할지언정 뻑큐를 할지언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병현을 좋아합니다. 네. 악이 없는 괴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현 선수가 그 김병현 선수를 만난 팬들의 약간 후일담 같은 것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 그것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일관성 있게 재밌거든요.
팬 서비스를 안 해주는 척하면서 다 해주고 네. 팬 서비스를 안 하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사인해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에서는 김병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김병현 선수 관련 유튜브 영상들 검색하시면 거의 미담밖에 없습니다. 댓글 같은 거. 그래서 김병현은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여론이 많고 현재는 가족의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지금 결혼을 하셨고 아마 슬하에 3분 자녀가 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은퇴하고 햄버거 집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진출을 하셔서 네. 꽤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 예능에는 그 이미지로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네. 각 사장이 나와서 직원들과 이렇게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거기서 햄버거집 사장으로 나와서 그 직원들이랑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한 3, 4년 전에는 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조금 허당 이미지로 부각이 되기도 했고 네. 뭐 그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병현 선수의 진짜 모습을 진짜 선수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선수였다. 그리고 이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보적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퀴즈를 많이 맞추신 유랑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나요? 유랑님 그러게요. 개짜신가 보네요.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다 맞추지 않았나요? 제가 하나 하나 맞추고 빼고. 맞아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런 괴짜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저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인이면 응당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공인들이 기대감에 부응해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자기 솔직한 모습들을 예를 들어 그냥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자기를 애써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때 시대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다지 예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재평가가 필요하고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지금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예전 일이기 때문에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뻑큐로 했다거나 출국할 때 뻑큐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행동을 상상해보면 조금 아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유랑님도 그렇고 좀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단편적인 정보만 저는 아예 그러니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빈둥님이 말씀해주시는 단편적인 정보만 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양성해내는 시스템에 진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까지 가기에 이제 자기가 선수로서 쭉 쌓아온 커리어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엘리트 선수가 뭐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훈련을 엄청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뭐 공부는 안 시키고 훈련만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포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히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커리어가 발달했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은 그런 정도의 커리어를 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엘리트 스포츠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이제 포괄적으로 운동만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언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면은 그런 정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좀 시행착오가 좀 덜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히 크구나. 아직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병현 선수가 당시에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만 해도 뭐 동양인 선수가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되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병현 선수 자체도 뭐 사실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제의가 왔는데 그걸 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일부러 더 강한 척 해야 되고 이랬던 측면이 크지 않았나.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생님이 말했다시피 김병현이라는 캐릭터를 고민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뭐 미국 메이저리그만 해도 지금은 다 수학적인 시스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굉장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야구만 해도 그냥 패기로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한대요. 선수들 길러내는 시스템이 그렇대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라면은, 지금의 좀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으면은 김명현 선수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학도 공부를 시켰을 거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메이저리그 문화 같은 것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패기 하나만, 깡다구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해라.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김병현 선수도 했는지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도 하고, 네. 특히나 부상을 당했을 때 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아팠을 때 사실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참고 하는 게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뭐 생활에 있어서, 어학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병현 선수 자체는 그 선수 생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전성기가 그만큼 짧았고, 음. 본인이 얼마나 그 전성기 때 투구가 좋았는지를 아니까 그 이후에 잘 만족을 많이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인터뷰에서 장난이긴 하지만 뭐 예전만큼 못해요, 아니면 지금 감독이면 저 안 써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기도 하고, 본인의 전성기가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그때를 계속 추억하면서 노력은 했지만 부상 때문에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게 조금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안타깝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참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전해주시는 얘기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서툴렀던 때잖아요. 젊은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그 시행착오를 겪고 그게 다 중계가 되고 했던 그 서툴렀던 시절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뭐 성장, 좌절, 고난 이런 거를 본 팬들은 남다른 감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병현 선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은 김병현 선수가 작년에 그 프로그램에서 울 때 진짜 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분은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 울었겠지 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눈물이 네.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의 서사를 들으셨으니까 네. 안 볼 것 같은데? 대답을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들지는 않지. 유튜브에서 한번 김병현 선수의 전성기 때 투구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김병현 선수 별명이 네. BK예요. 근데 BK가 그 병영킴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뻑큐를 BK라고 부른다고, 뭐 법규형을 BK로 약어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름 이니셜이랑 되게 찰떡같이 그러니까. 맞네요. 근데 원래 의미는 born to K, 그러니까 K가 삼진을 의미하거든요. 네. 삼진을 잡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 그만큼 삼진을 많이 잡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미로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로 대단한 투수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시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일단 되게 역동적이고, 한 번은 전설적인 그 짤이 있어요. 김병현 선수가 공을 던지면 네. 변화구인데 타자의 몸 쪽으로 휘어가는 공을 던졌어요. 근데 보통 타자들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고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근데 공이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그 타자의 낭심을 가격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선수가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그걸 휘둘러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휘었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본인은 낭심까지 이렇게 휘어졌을 정도의 공인데 워낙 공이 빠르고 잘 휘니까 그렇게 낭심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을 맞으면 데드볼로 이렇게 1루까지 가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삼진을 먼저 당해가지고 낭심은 낭심대로 맞고 삼진은 삼진대로 당한 그런 전설적인 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중간중간에 있었던 퀴즈에서는 유랑님께서 와.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상품이 뭔가요? 엄청난 퀄리티의 질문들을 하나 빼고 다 맞히신 그럴수록 뭔가 상품에 대한
이런 기대가 떨어지는데요. 김명수랑 비슷하게 뻔뻔하는 게 오늘 컨셉이에요. 1학년 때는 엄청난 선물. 뭐예요? 심지어 저희의 저번 에피소드와 이어지는 선물입니다. 뭐지?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 소개했던 뭐 했어요? 시인의 말 모음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건? 거금 3,000원. 오, 감사합니다. 앞에 특별히 제가 사인까지 했습니다. 오, 편지 적어주셨나요? 편지 적었습니다. 바로 하시겠다. 뭐 누가 될지는 몰라서 이름은 못 썼지만 유랑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오. 갑자기 실망감이 팍 드는데요. 책 표지를 넘겼더니 김병헌을 기억하라. 전빈둥 트림 이렇게 써있네요. 김병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이제 이병헌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김병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병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김병현을 잘 기억해보겠습니다. 와 부럽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했던 시인의 마을 모음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끝입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괴짜인 걸 설득해야 되는데 괴짜가 아닌 걸 설득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괴짜라고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괴짜인 줄도 몰랐던 세 명 앞에서 이거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선트님이 이해가 가네요. 약간 뭐가요? 관심조차 안 간다는 거. 아니 근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본인은 맞춰서 재밌었던 거 아닐까? 그런 건가? 저의 능력 부족이 아닐까?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워낙 모르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김병현 선수를 아시는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오늘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당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부끄럽지만 뭐 에피소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괴짜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누구죠? 순트님. 순트님의 괴짜편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